연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연말정산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법이 해마다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항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으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정찬원 세무사와 함께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1년 연말정산 올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준비하는데 비교적 간편해졌다고요. 예, 맞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13월에 보너스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국세청에서는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용 방법은 1월 15일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등으로 접속해서 상단에 조회 발급을 클릭하신 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탭을 클릭하시면 해당 서비스로 이동을 합니다. 부양가족 중 공제 대상인 기본공제 대상자는 자료 제공 동의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요. 인증서와 신용카드 그리고 휴대폰으로 인증이 가능하고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팩스로 접수하여 주시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뿐만 아니라 주택자금, 그리고 주택마련저축, 노란우산 공제와 기부금까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조회를 하신 후에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서면 또는 파일로 다운받아서 격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아마 모든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정산을 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네.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이거 같은데요.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됐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환급을 받아서 상상 그 이상의 혜택을 받느냐, 아니면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돼서 명예로운 훈장을 받느냐 벌써 궁금하신 분이 많으신데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국세청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 등으로 접속하셔서 상단에 조회 발급을 클릭하신 후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근로자의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또한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 결과를 예측해서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결과를 좀 미리 예측을 해봤는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무조건 납부를 다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으면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사용한 카드의 종류와 또 소비의 형태에 따라서 15%에서 40%까지 그리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한도로 소득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또한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모님과 자녀의 카드 사용액 또한 합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된 기부금이나 교육비, 의료비 등은 누락된 자료를 수동으로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면 네.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서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카드 사용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하였다면 5% 증가분 사용액에 대해서 10%로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또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2배인 30%이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입니다. 네. 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청주에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올해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소외된 이웃을 향한 나눔의 문화가 더욱 중요해진 시기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기부에 대한 의식이 변하고 기부하는 금액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눔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올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지난해보다 구간별로 공제율이 5%씩 상승했습니다. 네.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에서 20%로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30%에서 35%로 올해 기부하는 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높였습니다. 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근로자와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 중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기부한 금액도 합산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올해 달라진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3월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풀어볼 텐데요. 먼저 그 세액공제 저축 상품을 활용한다든지 월세나 중고차 등의 어떤 그 지출공제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불입금액 400만 원, 그리고 퇴직연금 불입액을 합해서 연간 7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불입금액의 12%, 그리고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15%까지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네. 예, 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청약 통장에 납부하는 금액의 40%가 연간 240만 원을 한도로 특별 소득 공제가 또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더해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세대만 소유한 세대주인 거주자가 납부하는 주택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30%를 해당하는 금액도 세액 공제가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중산층을 지원하고 그리고 중고차 거래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 영수증 공제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월세 세액 공제입니다. 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면서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지출하는 월세의 12% 또는 1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려고 하면은 전입신고를 하시고요. 그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금융증빙을 함께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아유, 월세 세액 공제 꼭 받으셔야죠. 네. 네, 그럼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잘 챙겨도요. 꼭 해마다 빠뜨리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빠뜨리기 쉬운 항목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월세 세액공제와 더불어 그 월세와 전세금이 공존하는 반전세나 전세의 경우도 공제가 가능한데요. 월세 세액 공제는 또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다만 등기부 등본상에 상가를 임차하신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전세나 네. 반전세의 경우는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해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 꼼꼼하게 잘 챙기셔야 13월의 월급 이런 표현이 정말 나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거 귀찮다고 안 챙기게 되면은 그냥 휙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네. 되실 텐데요. 이런 하나하나 정보들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빠뜨리기 쉬운 항목까지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네. 의료비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의료비를 어떻게 어떤 부부가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의료비를 공제를 받는 게 나을까 이런 것들도 사실 잘 챙겨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요새는 이제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으셔서 의료비를 어느 쪽으로 공제를 받으시면 좋은지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의료비의 경우는 지출한 의료비의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네. 다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난임 시술비는 2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료비는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액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만은 네. 이제 저의 의견으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기납부한 세액, 즉 회사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이 거의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작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셔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네. 그리고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의 경우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네. 이 사실 저는 어제 그 소프트 렌즈를 다시 좀 샀거든요. 교체할 때가 그러셨어요? 돼가지고. 그래서 사고 나서 봤는데 오늘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안경 구입비 같은 경우도 이제 소득공제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산후조리원 이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산후조리원 비용도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안경점에서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 교정용을 안경사가 확인한 안경 및 콘택트 렌즈 구입 비용은 의료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예, 그리고 혹시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입력되지 않은 것은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받은 후에 수동으로 제출하시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꼭 이제 챙겨야겠군요. 네, 네. 자동으로 거의 제출이 됩니다만 네. 혹시나 누락되는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네. 네. 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비가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 그 100만 원에 상관없이 부양가족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네. 이런 제도들을 정말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안경 구입비가 연말정산에 포함된다고 했을 때 그때 네. 정말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네. 이제 이 관련한 내용들을 많이들 챙기고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그리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제 주부들도 많이 보시는데 사실 자녀들 학원 보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네, 학원비.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제가 알기로 취약전 학원비는 공제를 받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 이상 되면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첫 소식으로 공부하시는 어르신들 맞아요, 얘기해드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대학원을 간다든가 하면 이것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학자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아쉽지만 이 학원비는 연말정산 대상에 미포함됩니다. 다만 교복이나 체육복을 구입한 비용이나 네. 말씀하신 대로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는 연말정산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의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고요.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는 한 네. 명당 300만 원, 대학생은 한 명당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 초등학교 이상은 학원비가 공제가 안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취약전 아동에 대해서만 학원비가 공제가 되고요. 네. 그 이유는 교복이나 체육복 등 구입하신 비용만 공제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부모님의 경우에, 네. 이제 부모님이 공제 대상자라고 하면 교육비 같은 거 공제 받으실 수 있나요? 예,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자라도 교육비 공제를 하지 않습니다. 예, 좀 안타까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비, 교육비, 월세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월세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 수입 업종으로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시고요. 직전 3개 과세기간 평균 수익 금액의 50% 이상을 수입으로 올리신 2018년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신 사업자는 성실 사업자로 분류가 되어서 네. 사업자도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예, 어려운 경기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연말정산 다 바뀐 제도 그리고 우리가 챙기면 좋을 꿀팁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지금 사실은 질문을 자세하게 많이 해주셔서 네. 앞에다 언급을 드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말정산 때 놓친 부분은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본인께서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주시면 구제가 가능합니다. 네. 만약 이 기간도 놓치셨다 하면 5년간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실업률 감소와 근로자의 주거생활 지원, 근로자의 출산 지원, 그리고 근로자의 문화생활 수준의 향상,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 소비 촉진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는 사실이 눈에 띕니다. 네. 아무쪼록
근로자분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표님들께서도 연말정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노사관계에도 아주 유익한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조금만 신경 쓰면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서 13월에 월급 다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와이드뷰에서는요 정찬원 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